2022년 10월 40대 가장을 살해한 중이 15세 아들의 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린 중학생이 왜 자신의 친아버지를 살해한 걸까? 그 이유는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님을 말리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평소 가정폭력을 해왔던 아버지를 친아들이 살해했다는 것. 많은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망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폭력범이었다. 아버지는 죽을만 했으니까 아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라. 어머니를 지키고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니 이건 효자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친아들과 아내가 공모해 남편을 죽인 계획살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왜 남편을 살해해야 했는가? 가정폭력이었다고요. 만약 그게 진실이 아니라면 그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어째서 어머니는 친아들을 범행에, 그것도 살인에 대한 내용으로 끌어들였던 것일까라는 의문점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대전 모자 살인 사건의 전말편입니다. 기사가 나온 직후 피해자인 망자 측 유가족들의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10월 18일경 피해자의 가족의 장문의 글이 올라오게 되죠. 자신을 모자 공모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이다 라고 밝힌 이들은 허위 사실을 정정하고 싶다라며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이었던 남편의 사망 소식에 친부모님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함께 경찰서에 모였고 조사를 기다려라 라는 말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사가 무작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앞서 보셨던 내용, 부부싸움 도중 엄마를 지키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 그런데 이 내용은 완전히 가해자 측의 진술일 뿐, 실제 망자였던 피해자 아버지는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신고도 한 건 없는 가족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글을 썼던 이유는 하나라고 밝힙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최대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지만 결과론적인 건 죽음뿐이었다. 제발 잊지도 않을 사실을 만들어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으로 만들어두지 말라라는 호소였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점도 남겼습니다. 피해자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 확인해보니 피해자의 앞으로 가입된 보험이 9개였고 그중 무려 4개가 올해 신규 가입한 보험이었다라는 의혹이었죠. 유족 측이 처음 제기한 것은 바로 보험살인에 대한 의문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누구도 의심하지 못한 상태, 단순 사고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인 가장, 그는 4남매 중 첫째로서 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아이의 아버지였죠. 하지만 자신이 믿었던 17년을 함께 산 아내와 자신이 키운 15살 큰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시작부터 뭔가 의혹적인 부분들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9일 피해자의 유가족 측에게 전화가 갑자기 걸려왔는데요. 그 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피해자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우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다, 사고가 생겼다, 경찰서로 빨리 와봐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해서 유가족 측이 아내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아내는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술을 먹고 계단에서 쓰러졌는데 중심을 잃었다. 술기운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에 잘 들어가서 식탐 옆 항아리까지 쓰러지며 온몸에 항아리에 찢긴 그런 상처도 있고 현재 검시 중이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죠. 다친 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전달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여기서도 뭔가 횡설수설하는 말을 합니다. 유가족 측이 죽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도 아니요, 조사를 받고 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이상한 말이죠. 이미 피해자는 숨을 거둔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그 이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피해자, 즉 남편이 술을 자주 먹는 거 알지 않느냐. 술 먹고 집에서 쓰러지다 쌀 항아리에다가 몸이 베었다. 119가 와서 경찰도 함께 조사 중이다. 자꾸 술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던 유가족들. 그런데 거기엔 테이블에 앉아있는 큰아들, 16살 큰 조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안쓰러운 마음에 안고 달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큰 조카, 큰 아들의 손에 수갑을 채우게 됩니다. 바로 그가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다라는 뜻이었죠. 이 사실만 가지고 외부에는 큰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이 했던 말,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이었다라는 그 내용만 가지고 무작위한 허위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대원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지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첫 번째,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대원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아들이 직접 신고를 내서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채 쓰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안절부절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있는 곳을 가리킨 게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차량의 뒷좌석에 엎어진 상태의 모습이었죠.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미 심정지 상태가 꽤나 지나 보이는 그런 상태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검안을 실시했는데 검안에서 되게 이상한 흔적들이 나타났죠. 옷을 벗겼을 때 몸 이곳저곳에 칼에 난 상처, 이런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찔렀다라는 흔적도 있지만 이곳저곳 그어본 훼손의 흔적까지도 보였다는 것. 그리고 머리 뒷부분, 후두부가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 목 부분에도 칼에 찔린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상처는 엉덩이 부분부터 허벅지까지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처였죠. 만약 차에서 발견 상태로 사망한 것이었다면 그곳에 굉장히 많은 혈액이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이 없는 것. 그럼 누가 보더라도 현장에서 이동됐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었죠. 차량에서 발견되었다. 물론 범인이 15세 큰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디선가 범행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시신을 뒷좌석에 놨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두 번째, CCTV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CCTV 속 인물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10월 9일 오전 7시, 아버지의 시신을 차량에 옮기는 사람이 함께 보이는데요. 혼자가 아닙니다. 훼손된 아버지의 시신을 트렁크에 옮기는 사람, 피 묻은 옷가지나 범행 도구가 들어있는 어떤 여행용 가방 같은 걸 차량용 트렁크에 넣고 있는 모습.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물론 이 차량을 운전한 사람도 15세인 아들이 아니었죠. 검은색 후드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사람, 바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세 번째, 부검 결과도 매우 충격적이었죠. 분명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의 몸에선 수면제 성분 2가지와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독극물은 잡초를 죽일 때 쓰이는 제초제였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집에 있는 화장실로 시신을 옮긴 뒤에 시신을 훼손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하려고 했다. 그 흔적은 포렌식 복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SNS 메시지였는데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보냅니다. 아빠를 죽여버리자. 아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빠 지금 자는데 지금 할래? 라는 답이었죠. 그렇게 이들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고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초기에 발생했을 때는 중학생 아들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평상시에 가정폭력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사람들 사이에 잠깐 화제가 되고 그 뒤에 잘못됐다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얼마 뒤 광명 세모자 살인 사건이 발생되며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그쪽에 치우쳐져 있었죠. 결국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분명 정정하며 이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 내용을 듣다 보면 또 남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분명 유가족 측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가정폭력이 아니라면 도대체 엄마는 왜 아들을 끌어들였을까라는 의문점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신의 친아들에게 아버지를 같이 죽이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들을 살인마로 만들겠다라는 부모가 과연 있는 게 맞는 내용일까라는 그런 의혹이었죠. 이 사건의 전말, 공소장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한번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어머니자 아내인 이 사람은 평상시에 남편이 언어장애 상급이 있는 자신을 좀 무시한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화가 나서 아들에게 아버지를 죽이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아버지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아들은 이거에 대해 흔쾌히 수락을 했고 범행을 함께 공모했던 이들은 잠이 든 사이에 부동액이라는 걸 심장에 어머니가 먼저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는 깨어났고 이들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되는 틈타 아들은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그렇게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아내는 부엌으로 가 프라이팬을 가지고 와 아버지의 머리 뒷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가격을 하게 되죠. 결국 후두부가 함몰되며 아버지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범행 동기로서 좀 보기가 이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언어장애라고 비하를 해서 무언가 화가 났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왔던 진술은 조금 더 이상했습니다. 언어장애를 비하하는 것도 화가 났는데 하나 더. 화가 나서 한번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더니 남편이 그걸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겁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했죠. 진술이 뭔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정황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린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범죄자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는 100%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 신체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토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하나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왜 남편이 쌀 항아리 위에 넘어져서 몸이 찢겼다라는 말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몸에 상처가 있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몸에 남은 상처도 이들이 만든 상처입니다. 항아리가 깨졌다 뭐했다라는 건 일부러 깼을 수도 있고 혹은 이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을 때 깨진 흔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내가 했던 진술에서 한 가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죠. 화가 나서 남편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렀다라는 말을 왜 굳이 했던 걸까요? 한 가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의 눈에도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남편을 살해하고 난 뒤 화장실에 시신을 두게 됩니다. 사실 이 집에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1살 터울인 막내 아들은 당시에 PC방에 갔다 새벽 1시경 집에 돌아와 화장실을 들리지 않고 그대로 방에서 자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시신을 둔 이튿날인 9일 오전 6시에서 7시 시신을 옮겨두고 이들은 유기를 하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아내의 충남 친정집이었죠. 그곳에 가서 부랴부랴 빨리 장례를 치러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친정에서 이걸 거절하게 돼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차량을 끌고 집으로 돌아와 그렇게 119에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신고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되는 이들의 범행 기록. 그런데요, 우린 앞서 의심이 되는 정황들을 몇 가지 보았습니다. 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가정폭력은 정말 있었던 걸까? 그런 게 아니면 도대체 왜 살인을 저지른 걸까? 그 흔적은 살인사건이 발생되기 약 20일 전부터 하나씩 확인이 됩니다. 9월 18일
남편은 집에서 소주를 먹다 아내에게 상해를 입게 됩니다. 당시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잘못돼서 집에 돌아온 상태였는데요. 아내는 이것에 불같이 화를 내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아내의 행적이 무언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정말 남편을 죽이려고 마음이라도 먹었던 걸까요? 9월 26일 온라인에서 주사기 10cc짜리를 무려 100개나 구입합니다. 그중 10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주사기에 최초에 불상량의 소주를 넣은 뒤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의 양쪽 눈을 찌르게 됩니다. 그렇게 실명이 되게 되죠. 자, 그럼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검거가 되고 나서 남편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렀는데 고소를 한다고 해서 죽였다라는 범행 동기 진실일까요? 이것조차도 거짓말입니다. 남편은 사건 발생되기 약 20일 전, 약 15일 전쯤 이미 눈에 상흔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사실도 감추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의 가족들에는 남편의 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 참석할 수 없다. 눈이 실명위기에 처해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통사고라는 핑계를 댔지요. 그리고 당시의 아내도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합니다. 큰 병원에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가지 않는다. 계속 그냥 시간을 끌고 있다라며 남편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남편의 지인은 다르게 알고 있었죠. 그냥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눈이 다쳤다. 이틀인가 3일 뒤에 깨어났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직접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방문했던 병원, 그 의사에게는 다른 이야기합니다. 나뭇가지에 찔렸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아내를 지키려고 했던 상황이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가정폭력이 있던 집으로 보이시나요? 이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정말 가정폭력이 있었던 거라면 자신을 소주병으로 내리친 그 이후에도 공격을 가했을 것이고 그 뒤에도 더 큰 문제들이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지킬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내는 변명을 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9월 28일, 9월 30일, 10월 4일까지 병원을 다니며 신경안정제를 계속해서 처방받습니다. 바로 범행에 쓰일 수면제를 구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10월 4일 신경안정제 40정을 구했던 아내. 그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는요. 자신의 친정에서 가져와 미리 보관하고 있던 제초제를 피해자가 먹을 국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살해 시도를 했는데 양이 매우 적어 실패를 하게 되지요. 원래 당초 계획은 약을 먹이고 몽롱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미는 뒤 살해를 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제초제를 더 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또 습득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6일에도 또다시 처방, 그리고 10월 7일에 돌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9월 18일부터 계속 모든 범행은 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7일 큰아들에게 살인을 제안하지요. 그리고 이들은 하루 뒤에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혼자서 시도했을 때 되지 않았던 살인 계획. 그런데 큰 아들이 개입되고 나선 정말 살인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부러 그런 걸까요? 혼자 할 수 없다. 힘에 대한 우위 때문에 일부러 큰아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을까요? 자, 그럼 남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가정폭력에 대한 진실과 또 유가족 측이 제기했던 보험 목적 때문에 살해했다라는 문제였죠. 분명 아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생활을 하며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고 나를 모욕하고 비난을 해왔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정폭력이 정말 있었을까요? 하지만 경찰이 확인해본 포렌식 문자 내역 결과 엄청나게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전혀 트러블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보험에 대한 이유가 맞았을까? 저희는 보험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요. 운전자 보험, 건강보험,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그렇게 보험료가 많은 과다한 수준의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들어서면서 보험을 더 들어섰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22년 7월 14일 암종신보험, 그리고 22년 1월 4일 또 암보험, 22년 1월 4일 교통사고 상해, 이런 식의 보험이었죠. 전부 계약자는 아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사실은 말이죠, 발생했던 살인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보험가입입니다. 만약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가입이 살인과 직결되어 있었다면 보험료를 타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암에 대한 것, 교통사고에 대한 건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죠. 그럼 보험료 때문에 남편을 살해했다라고 보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범행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내와 그리고 큰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내가 갖고 있는 언어장애 3급, 어렸을 때부터 혼자 생활하는 일정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지인들이 많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큰 자격지심이 있었다는 것도 주변 지인들의 진술입니다. 자신이 무시를 당하거나 자신의 순서가 먼저가 아니거나 배척당한다는 느낌 들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건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큰아들 같은 경우도 되게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리를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보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아내가 큰아들을 굉장히 많은 가스라이팅을 한 게 아닐까라는 의혹입니다. 계속적으로 둘 사이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던 모자 관계, 아빠가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 아빠가 나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며 점차 사이를 갈라놓은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지요. 그럼 단순히 이런 문제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게 맞을까라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격하게 남편을 살해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경제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에 대한 실패, 그 이후부터 공격적인 상황을 계속 표출하고 있는 아내였죠. 그럼 분명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금전적인 부분, 바로 돈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었던 행위에 대한 겁니다. 평상시에 연락도 잘 하지 않던 아내가 큰아들을 데리고 갑자기 할머니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시댁에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대뜸한다는 말, 남편에게 상속하기로 했던 그걸, 증여를 큰아들이었던 큰손주에게 모두 증여를 해달라라는 황당한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요구를 했던 걸까요? 사실 남편은 4남매 중 장자였는데요. 이들 사이엔 암묵적으로 서로 합의가 다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유산은 첫째인 남편이 모두 가져가는 것이다. 즉 모든 가족들은 이 부분에서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게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의 가스라이팅은 바로 한 가지였던 겁니다. 남편은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입니다. 남편이 돈을 받아도 그 돈이 또다시 상속되면 또다시 돈이 나가게 될 거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는 것, 우리 가정 내에서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 사람만 사라지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의욕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었죠. 바로 큰아들이 유가족에게 했던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살해 이후에 자신은 마이스터고에 진학을 할 거다. 그리고 빨리 취업을 해서 동생을 대학에 보내겠다.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납득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바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입시 전형이 깔려있다는 의혹점입니다. 이해관계는 서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이죠. 재산은 큰아들에게 가는 것,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것, 그 어디에도 더 이상 남편인 아버지인 사람의 입장, 아버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속적으로 살인을 시도했던 아내, 하지만 힘의 우위에서도 어긋난 것, 그리고 살해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서 큰 아들을 끌어들인 게 아닌가라는 궁금증이죠. 촉법소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미성년자였죠. 법적인 처벌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도 듭니다.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살인자로 만든 엄마, 이게 과연 정상적인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을 부여할 건가요? 2022년 12월 14일부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서로 공소장에 대한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애초 어머니였던 그 아내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이날 철회를 했습니다.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2023년 1월 13일 1차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계속 부인을 하면 공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이 모자는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재판이 길어질 이유는 더 이상 없는 상황이었죠. 2023년 3월 20일 그렇게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아내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친아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고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망자의 명예까지 훼손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를 원망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에서였죠. 아내와 아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갈등이 있었다. 아들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 중이다. 큰아들은 중3으로 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니 참작해달라라는 선처 호소였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결심 공판에서 이런 진술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믿기지가 않았다. 언제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 더 힘들고 남편은 아들이 죽은 뒤 매일 술을 마시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부모를 잘못 만나 살인범이 된 손주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된다며 자기 자식을 살인자로 만들고 반성문을 쓰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기분을 표현했죠. 그리고 검찰이 제기했던 노트의 내용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망자였던 남편이자 아버지가 썼던 친필 노트. 눈을 다친 뒤에 아직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 그래도 아내와 자식을 보며 다시 힘을 얻는다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백 진술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초 아내가 남편의 심장에 부동액을 찔렀고 남편은 깨어났고 이들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큰아들이 흉기를 가지고 와 아버지를 공격했지요. 근데 그 와중에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면 안 된다. 빨리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라. 아내가 자신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아내와 아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자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 말도 무시하고 프라이팬으로 후두부를 가격, 두개골 함몰로 사망에 이르게 했죠. 그녀는 작년 1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무려 8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선 시댁 식구들에게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드린다. 가정의 불행은 자신이 혼자 짊어졌어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가정의 불행이요. 궁금합니다. 본인이 만든 불행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지 않느냐라며 저에게 질타도 하셨죠. 광명 세모자살 사건은 그렇게 빨리 하더니 왜 이 사건을 하지 않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실은 공소장, 재판 내용을 토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죠.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변명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전 그래서 오늘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나이 41세, 어머니의 이름은 김진경입니다. 당신은 다시 세상에 나와선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뒷이야기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범행 당시에도요, 남편의 몸 부검 결과에서는 이제 독극물도 나오고 뭐 신경안정도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봤더니 제초제도 있었고요, 최면 진정제, 뭐 정신신경용제 이런 것들도 다 있었다고요. 아마 8시경 잠이 드신 것 같은데 먹였던 것 같아요. 약을 또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다가 부동액 넣은 걸 찔렀는데 남편이 깨어났고 그 사이에 이제 트러블이 생겼고
그 뒤에 이제 아들이 복부 쪽 하면서 이제 흉기로 공격을 했고, 그거는 사실이었었어요. 남편이 불같이 화낸 건 진실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가정폭력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역으로 여쭤볼게요. 자고 있다가 아내가 소주 넣은 걸로 눈 찔렀어요. 실명위기까지 갔어요. 주변에다 얘기도 못하고 감쌌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이거 고소하겠다 라는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소 얘기로 끝난 게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 살면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그것도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 눈에다가 그걸 찔렀는데 이걸 자기 혼자 느낄 때는 가정폭력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나서는 이제 자기 혼자 망상을 많이 한 거겠죠. 가정이 불행했다, 뭐했다.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마지막 최후진술까지 또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람이라 전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혹은 이 집안 뭐 아버지가 뭘 했겠지, 남편이 뭘 했겠지. 어느 집이든 부부싸움이든 트러블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부정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은 하다 일을 하고 있다가 더 일을 잘 되기 위해서 뭐 외부 사업도 하려고 하다가 잘 못됐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9월 18일부터 소주병을 때리고 공격을 가했는데 이게 좋게 말이 나가는 경우가 어딨냐고요. 그리고 아내 자체가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건 남편께서 하셨던 행동을 보면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을 하지 않았으면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도 우리가 많은 의혹을 갖고 있지만 남편을 왜 살해했는가에 대한 부분. 근데 여러 가지 추측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히 남편이라는 사람만 없으면 우리끼리 행복할 수 있겠다 라는 식에 대한 생각으로 아들까지 가스라이팅이 돼서 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아들까지 끼어들였을까는 그동안 항상 빈번히 실패를 했잖아요. 남편의 입장에선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들까지 이용을 하게 되면 남편이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들까지 개입이 돼버린 거고, 힘의 우위에서도 1대1은 안 되지만 아들까지 꼈을 땐 상황이 다르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에 1심 선고가 있는 날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은혜 조연수, 그리고 이제 뭐 고 이시욱은 그 인천 사건, 그런 거 이제 공판이랑 선고랑 이런 거 겹쳐서 이 사건이 선고가 나더라도 많이 알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이 사건의 선고가 나게 되면 여러분이 댓글로 선고가 어떻게 됐다라고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